자, 법률행위 요건에 들어갑니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에 존재하는 법률 요건이 법률행위라고 했죠. 자,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법률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는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설명을 좀 들어봐요. 자, 법률행위요, 일반적 성립 요건입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법률행위요, 행위요, 일반적 성립 요건. 자, 특별 성립 요건은 어, 법조문 책을 읽어가면서 할 거예요. 일반적 성립 요건 하면 법률행위가 일반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자,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로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봐요. 법률행위가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입니다. 유효 요건, 효력 요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이 당사자는, 자, 읽어보세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능력. 즉,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그것이 유효하려면, 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잠시 이 당사자 부분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자연인과 법인을 통해서 권리 능력 공부했죠. 했다고 좀 해줘. 자,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목적은 적법하고 가능하고 확정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목적 부분, 즉 법률행위에서 달성하려는 내용 부분을 또 따로 공부해야 되겠죠. 자, 책 순서가 이제 적법, 가능, 확정, 사회적 타당, 이 공부가 책에서 설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를 성립하는데, 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요. 없을 무자의 약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성립 요건이지만 이게 효력 요건, 즉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뭐 돼야 되고 일치해야 되고, 의사 형성 과정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하자가 없어야 돼요. 알겠죠? 어. 이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게 뭘까요? 의사 표시 쪽이야. 그러니까 당사자 부분은 이미 공부를 했고, 자연인과 법인으로서 공부를 했고, 지금 공부할 것이 이제 목적 부분이고, 앞으로 공부를 깊이 해야 될 것이 무엇 부분이죠? 의사표시 부분이에요. 봐봐라. 자, 살짝만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을 해결해 봅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그게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뭐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불일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이것이 이제 착오나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이 사기 강박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냐? 유효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 자, 이게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목적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표시 들어갈까요? 의사표시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이 먼저 써져 있죠. 자, 모든 법률행위가 일반적으로 성립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입니다. 자, 뭐라고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특별 성립 요건은 자, 질권 설정 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대물 변제에서 물건의 인도, 혼인 신고에서 법정 혼인은 꼭 신고돼야 법정 혼인이 되죠. 법인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 유언의 방식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일반적 효력 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효력 요건으로 하나가 결하면 당사자가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자, 그래서 유효 요건을 못 갖추면 유효의 반대가 뭘까요? 무효. 그런데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무효로 막바로하는 것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뭘까요? 그냥 무효 유효가 아니라 불성립이야. 자, 뭐라고? 그래서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뭐다? 불성립. 유효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아까 당사자 부분은 뭐가 있어야 돼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법률행위 내용, 즉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부분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형성 과정에 뭐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자, 특별 효력 요건.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 사망이나 수증자의 생존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에 들어갑니다. 잠시 아까 그 틀을 다시 짰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성립 요건인데 당사자 부분은 공부를 이미 끝냈고 목적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즉 법률행위로서 달성하려는 내용이 목적인데 목적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뭐 된다고요? 자, 법률에서 달성하려는 내용이 자체가 없다는 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립 요건이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 입에다 붙여내요. 자,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 가능, 확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때 해줘. 슬퍼서 그래. 외로워서. 알겠죠? 의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합니다. 자, 토지에 있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이 원하는 법률 효과는 뭐죠? 매매대금 돈 받는 거고 매매대금 취득이고 매수인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같은 취득이죠. 이때 토지의 매매계약의 소유권 취득이다. 토지는 매매계약의 목적이 아니고 목적물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법률행위로서 달성하려는 내용을 말해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존재해야 법률행위는 성립되지만, 자, 목적이 존재해야 성립됩니다. 목적이 존재해야 법률행위가 성립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 요건과 성립 요건을 갈라서 봐야 될까요? 뒤죽박죽 살다가 인생을 정리해 나갈까요? 그냥 어떻게 살자고? 아무 생각 없이 살자고? 자, 그래서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 유효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입니다. 때에 따라서 취소도 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유효 요건이 여기 있어있죠. 법률행위는 해석에 의해서도 그 내용을 뭐예요? 확정하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되고 확정돼야 돼요. 자, 해석을 통해 그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현 불가능. 그러니까 확정되고 가능하고 자, 적법 가능 확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반대말 확정되지 못했거나 불가능하거나 자, 그 다음에 뭐죠?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폭리행위거나 그러면 무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경우, 이 위반한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폭리행위 같은 것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목적과 목적물은 구별됩니다.
자,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앞으로 건물이 건설될 것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매매 계약도 가능해야 안 가능해요? 하는 거잖아. 그럼 목적물이 없어도 매매 계약은 가능한 거예요. 아파트 분양이 자, 그 일종 공급자라고 하는 거요. 아파트 그 일군 공급자들은 존재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이 가능하고 분양 계약 하잖아. 목적물 없잖아. 그죠? 그런데 목적은 있잖아. 완성되면 이전을 할, 그리고 대금을 받을. 그래서 목적과 목적물은 존재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목적은 존재하여도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목적의 확정. 잠시 책의 순서를 다시 한번 봐요. 지금 순서대로 읽어봐요. 자, 제목을 먼저 봅니다. 확정, 가능, 그러면 뭐죠? 적법, 그리고 무순적 타당,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법률에 의한 목적. 자, 목적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적법, 가능, 확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말을 정확히 써야 돼요. 이걸 끝내 구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강감찬 장군이야. 재밌으라고 한 얘기였어요. 썰렁 있나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과 이거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을 다시 한번 구별해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존재할 것은 성립 요건이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목적은 적법, 가능, 확적,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자,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의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목적의 확정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이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무슨 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뭐까지?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목적의 확정은 주로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자, 대상 목적물은 아파트로 정했지만 대금은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때 그 시가로 대금을 정한다. 이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럴 때 대금 채권이 얼마나 확정되어 있는지는 잘 몰라도 이행기 때는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목적은 뭐요? 이거 조금 가능해야 돼요. 뭐 돼야 된다고? 가능. 자, 그래서 확정될 뿐만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확정되고 이행기까지 확정하면 된다 그랬어요. 가능해야 유효합니다. 그러면 가능해야 반대말이 뭐죠? 근데 촌스럽잖아. 불가능하니까 촌스럽죠. 어? 비가능. 그래서 가짜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의 반대말을 불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좀 남자들한테는 좀 치명적이죠. 근데 하여튼 불능이라고 해요. 가능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능. 그러니까 가능해야 유효하다면 불능하면 무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법률행위 목적에 실현 가능해야 되고 가능해야 그 법률행위는 자, 이거 지문에 맨날 나와. 목적의 실현이 가능해야 그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맞아, 틀려? 틀려니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을 반드시 갈라서 쓰는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자, 그 법률행위는 뭐야 가능해야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으면 불성립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구별을 꼭 해야 될까요? 뒤죽박죽 살아야 될까요? 아, 그래요. 자, 그래서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 자, 보통 불능이라고 법률 용어로는 표현됩니다. 자, 불능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목적의 가능 불가능의 판단 기준. 물리적 기준에 의해서 가능 불능을 판단합니다. 예컨대 하늘에서 별을 따다주는 계약 같은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근데 설령 물리적 기준에 의해서 가능하더라도 자, 사회 통념상 또는 사회 관념상 불능인 경우에도 불능입니다. 어떤 사례가 옛날부터 있는 판례냐면은 한강에 빠진 반지 하나 찾는 계약 같은 것이에요.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아주는 계약. 자, 따라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는 계약이 아니라 잘 들어봐. 한강에 빠진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찾는 계약. 이런 건 유효해요. 아니, 계약의 내용들을 이행했냐 못했냐는 것은 그 다음 얘기야. 채무 불이행 문제고 어찌됐건 이건 가능해요. 무슨 다이아몬드인데? 물방울 다이아몬드잖아. 비싸다며. 알겠죠? 자, 제 얘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심해서 대답하세요. 한강에 빠진 반지 하나 찾는 계약은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된다. 맞아, 틀려? 일이 나오세요. 다시 한번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갈라서 보라고 그랬어요. 뒤죽박죽 보라 그랬어. 그죠? 법률행위는 성립됩니다. 한강에 빠진 반지 하나 찾는 계약도 그 법률행위는 성립되는데 불능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해야 돼요. 무효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갈라서 봐야 돼. 뒤죽박죽 봐야 돼. 꼭 갈라보셔요. 네? 이거 헷갈려요. 그 문장이 나오면 왜 틀린지를 몰라.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 한 번만 더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자체가 존재하면 성립되고 그것이 유효할 요건으로 능력이 있을 것, 적법 가능 확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을 꼭 갈라봐야 지문에 안 헷갈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법률행위 실현이 불가능하면 그 법률행위는 자, 법률행위는 여기다가 제가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불성립하는데 그러면 이거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잖아. 무효인데 여기서 불능은 학정적, 개성적 불능을 말하고 일시적, 심리적 불능, 경제적 불능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일시적 불능은 이행기에 가능하게 바뀌면 그냥 유효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은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주관적 불능은 다른 사람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채무자만이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객관적 불능은 무효이지만 주관적 불능은 자 유효해요. 다만 자기한테는 불능이니까 변제 능력이 없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뭐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무슨배상 문제로 바뀝니다. 손해배상 문제로 바뀌는데 이럴 때는 법률행위가 유효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돼서 손해배상 문제로 자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란 계약 성립 전, 즉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는 목적이 가능했지만 성립 이후에 목적이 불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후발적 불능. 자, 후발적 불능은 채무 불이행 문제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목적물을 이전을 할 수 있었는데 저쪽에서 웃돈 주고 산다고 했잖아. 저쪽으로 이전 듣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행기에 내가 이행할 방법이 없죠. 이런 건 후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만 생겨.
이해하셨어요? 음. 그래서 원시적 불능만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닙니다.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이럴 때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에 따른 실내이익 배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으로 실내이익 배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이익 배상? 실내이익 배상. 그래서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있죠. 이런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입주자 대표일을 대신해서 자, 뭐죠? 뭐죠? 위탁 회사 같은 것을 선택할 때, 그죠? 입찰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내부 상황을 정해놓고 입찰을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계약 체결상의 가실, 계약은 성립 안 됐지만은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으로 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계약으로 믿고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해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혹시 내부적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감춰야 됩니다. 알겠죠? 내부적으로는 누구와 내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히 해놓고 계약서를 먼저 써버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외부로 입찰을 했잖아. 그러면 입찰 참가자들이 들러리를 쓴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 어떨 거죠?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돈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그 비용을 청구해 달라고요. 이걸 실내이익 배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계약 체결상의 가실인데, 그때 상황이 오면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그 불능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채무 불이행 책임. 자, 그 다음에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으면 이혼 부담의 문제, 대상 청구권의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채무 불이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 후발적 불능은 그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드립니다. 뭐다고요? 그래서 채무자한테 기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으면 이혼 부담의 문제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가실. 자,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 계약이 유효를 믿었음으로 받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자, 이것을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오면 계약 체결상의 가실은 이렇게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이걸 실내이익이라고 해요. 자, 무슨 이익이라고 한다고? 자, 그런데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이것을 이행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으로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익을 넘을 수 없다고요?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나중에 공부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법조문을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채무자 이혼 부담주의. 이거 다시 한번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채무자한테 기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고,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으면 무슨 부담의 문제로 바뀐다 그랬죠? 위험 부담의 문제. 그 이혼 부담에 관한 종.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슨 자 부담주의예요? 채무자가 그 이염을 부담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때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되는데, 자, 이런 이혼 부담의 문제는 뒤쪽에서 따로 공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법조문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허리를 펴시고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무효입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까?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불성립되죠. 그죠?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목적이 없으면 불성립되고. 자, 원시적 불능 이런 것들은 유효 요건이라니까. 알아먹지?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불성립돼 무효예요. 무효. 근데 후발적 불능, 나중에 불능이 되는 경우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알겠죠? 근데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익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바뀌고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으면 뭐예요? 위험부담의 문제로 바뀐다. 그 정도로까지만 기억하세요. 알겠죠? 응? 그 목적물이 자, 뭐 대상 목적물이 그냥 불나서 없어졌다든지 그런 것들이 위험부담의 문제야. 나중에 공부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부불능과 일부불능이 있습니다. 전부불능이란 법률행위의 목적 전부가 뭐던 것이야? 불능입니다. 일부불능은 법률행위 전부가 아닌 일부만 불능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가 불능이면 무효이고, 자, 여기에 문제가 일부불능이 문제야. 자, 소리내서 읽어봐요. 일부불능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무효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입에 붙여놔요. 법률행위의 일부가 불능일 때는 원칙적으로 무엇을 무효로 해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일부 불능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137조의 유추 적용하여 일부 불능 부분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입에 붙여놓읍시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할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데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즉 불능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를 유효로 합니다. 참고적으로 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의 법률이에요.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런데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면 그 나머지를 유효로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무효가 된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자, 법률행위는 뭐예요? 목적은 적법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목적의 적법이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이 법에 적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목적은 자,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자, 무효입니다. 그런데 법은 강행 규정과 의무 규정으로 나타납니다. 자, 목적의 적법에는 법의 적법에서 법의 의미는 자, 무슨 규정에 위반한 말입니다. 강행 규정. 자,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봐봐요. 자, 저를 봐봐. 자, 민법이라는 법 규정 전체는 크게 강행 규정과 의무 규정으로 나눠집니다. 사적 자치 원칙상 민법은 의무 규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있어도 당사자가 그 적용을 안 해도 돼요. 자, 임대차에서 차이면 매월 말로 지급한다고 임대차 규정이 있어. 근데 우리는 15일로 정해도 될까 안 될까? 자, 그러면 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이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러면 강행 규정과 의무 규정을 어떻게 찾냐고 물어봐줘요. 봐봐. 법조문에 강행 규정은 강자가 쬐끄만하게 써져 있고 의무 규정은 임자가 쬐끄만하게 써져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써졌을까요? 안 써졌을까요? 안 써졌어. 그러면 법조문을 읽고 여러분이 이제 율사가 됐잖아. 이제 민법 공부하고 나면 어찌됐건 준 율사가 되는 거야. 법을 다루는 사람이. 자,
짝 법조문을 보고 강행 규정과 의무 규정을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냐고 물어봐줘. 제발 물어봐줘. 여기 써졌죠. 자, 서울야간 법령 중 서울야간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으면 강행 규정. 그러니까 이 강행 규정에서 서울야간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여기서 이제 이건 예시니까 사회 질서입니다. 사회 질서와 자, 관계가 있으면 무슨 규정이고 강행 규정이고 관계가 없으면 의무 규정이다. 알겠죠? 이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판례나 학설을 통해서 이건 서울야간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다 생각하면 강행이죠. 우리가 이런 거 했죠. 우리가 권리 능력 공부할 때 제한 능력자에 관한 여러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똑똑하니까 16살짜리지만 성인으로 하자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이건 서울야간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은 강행 규정일 때 강행 규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그런데 의무 규정일 때는 아무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사적 자치 원칙상 뭐가 더 많으니까. 의무 규정이 중심이니까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읽어봅니다. 강행 규정은 법령 중에 서울야간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에 있는 규정을 말하며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사회 질서 유지가 곤란하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 뜻 그대로 강제되는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강행 규정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룹니다. 따라서 강행 규정에 반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자, 법률행위가 불성립되어 무효예요. 무효. 이제 불성립과 무효를 구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강행 규정으로 이해되는 것들, 법질서 기본 구조, 예컨대 능력에 관한 규정, 제3자 내지 사회 일반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권법에 관한 여러 규정들, 그 다음에 거래의 안전을 위한 유가증권법인데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만 원래 민법에는 유가증권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으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의 몇몇 규정들, 이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서 친족이나 상속법에 관한 규정은 자,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아요? 강행 규정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강행 규정을 다시 두 개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강행 규정은 자, 단속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 규정과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효력 규정인데요. 단속 규정에 위반되면 자,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키라는 법 질서에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 자, 처벌만 받습니다. 자, 그러나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자, 효력 자체가 안 돼서 무효입니다. 자, 무효예요. 그래서 어느 규정이 더 강력하죠? 효력 규정이 더 강력합니다. 단속 규정은 그냥 유효한 계약이에요. 다만 국가가 지키라는 법 질서 전체에서 자, 법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처벌만 받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람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절대 이성의 완성책, 객관적 정신의 최고의 발현 형태인 국가만이 처벌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처벌한다, 이것은 국가 처벌권을 말합니다. 사인이 사인을 처벌할 수 없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딱 한 번만 설명합니다. 요거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이해를 한번 해봐요. 여러분,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냥 건축해야 됩니까?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죠. 그죠? 원래 허가는 법률 용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허가는 일반적 금지와 상대적 해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래 허가의 대상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권리였던 것을 허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봐봐, 여러분, 국가 이전에도 인간은 집을 짓고 살 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국가가
실제로 고려 시대까지도 정확하게 국가 개념이 아닐지도 몰라요. 제 말 이해가 되죠? 예, 그때는 친족단위여서 그렇잖아. 세금도 어떻게 했어? 지방에 12목을 두고 그러면 몫이 좋은 곳만 받았어. 재미없나 보다. 그래서 나주목 뭐 전주목이 합쳐서 전라도가 되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선 태종 때 된 거예요. 목이. 자, 원주목과 강릉목이 합쳐서 강원도가 되고, 뭔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국가 이전에도 우리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다 집 짓고 살았어, 안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것은 국가 이전에 우리 자연 상태의 권리요,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근데 아무도 지금 와서 집 지어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국가 권력이 나타나서 아무도 집을 못 짓는다고 일반적 금지를 시켜. 그리고 요건을 갖추면 자연 상태의 권리로 회복해줘. 이게 건축허가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건축허가 없이 무허가로 건물을 건축했어요. 국가가 지키라는 법질서에는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집을 못 짓고 건축허가가 있는 사람만 집을 짓는다. 이게 지금 국가가 지키라는 법질서 아니에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도 자연 상태에서 권리요, 아니요? 기다고 좀 해줘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당연히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등기법상 등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뭐가 된다라는 겁니다. 등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원시 취득으로서 건물의 소유권자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사적 거래의 대상도 돼요. 그러나 국가가 지키라는 무슨 요건에는 반했어요. 적법 요건에는 반했죠. 그래서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사적 거래는 유효하나 처벌이 받는다. 자, 오늘 이쪽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을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기념으로 포장마차 집에서 포장마차 가셔야 돼요. 소주하고 꼼장을 드세요. 그리고 귀하는 무허가 영업외기를 했기 때문에 나 돈 안 내도 된다고 그냥 나와버리세요. 그러면 아마 포장마차집 주인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포장마차집 주인의 변이에요. 모든 식품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영업외기를 한 것은 국가가 지키라는 적법 요건을 내가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처벌은 받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사적으로 꼼장어와 소주를 준 것은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의 권리유무다. 따라서 꼼장어 값을 달라.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뭐예요?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이 거래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국가의 처벌권은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민법상의 대부분 무효는 효력 규정이야.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끄떡끄떡 해줄라. 읽어봅니다. 너무 설명이 길어버렸어. 단속 규정, 단순히 그러한 행위만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 유효하고, 자, 다만 범칙금 같은 행정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자,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의 입법 취지가 어떤 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그냥 그 자체가 뭐가 된다 그랬죠? 무효가 됩니다. 자,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게 편면적 강행 규정인데 그냥 읽기만 합시다. 이건 너무 좀 길어요. 강행 규정은 쌍방 당사자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방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강행 규정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예컨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이 금지된다. 이런 것 같아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무효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강행 규정은 설정자한테, 임대인한테만 강행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은 상관이 없고. 자,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탈법행위입니다. 탈법행위. 탈법행위란 강행 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탈법행위도 강행 규정에 직접 위반한 경우처럼 무효입니다. 자, 탈법행위는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요. 탈법행위는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행위의 결과를 금지하는 경우에 무효지만 특정한 수단과 형식을 금지하는 거라면 유효하는데요. 동산의 양도담보는 물권 법정주의라는 강행 규정에 위반한 것이어서 언뜻 보면 무효이지만 거래기의 신뢰상 탈법행위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유효하다고 해줘요. 동산의 양도담보는 뭐라고요? 유효한데 탈법행위로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행규정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불성립되죠. 그죠? 무효요. 그 무효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자, 무효를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쪽은 반드시 의사표시 쪽에서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돼요. 뭐라고요? 의사표시 쪽에. 자, 여러분, 당사자 쪽에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인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그때 해줘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쪽에서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아직 의사표시 공부 안 했어요.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자, 일부만이 강행 규정에 위반한 경우 일부 무효의 법리. 자, 일부 무효의 법리 해봅시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하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려고 인정되면 그 나머지를 유효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의 일반 법리에 따라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무효를 원인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 위반이 곧 불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원인 급여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7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불법원인 급여는 나중에 공부해요.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표현대리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 자, 여기서 지금 탈법행위까지 됐는데 지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책을 보세요. 양이 많아요, 안 많아요? 판례도 많고, 자, 폭리행위까지 해가지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까지 전부 다 사회적 타당성의 내용이에요. 양이 많아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을 공부하는데 다음 시간에 머릿속에 여기까지 정리해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목적을 공부하고 있다. 어느 숲속을 헤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다고 해줘. 자, 다음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